네,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에 재직 중이고요.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는 이헌주라고 합니다. 일단은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때는 순서가 있는데 대부분 몸에서부터 시작해서 감정, 그 다음에 사고 이렇게 갑니다. 그러니까 몸, 감정, 사고로 가고요. 이 사고가 떨어지는 분들은 몸, 감정, 행동 사고로 갑니다. 보통 이제 사고 훈련이라는 게 배움 이런 것들이 이제 사고거든요. 대표적으로 도서관 가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 비폭력 대화를 들은 거예요. IP용법. 내가 이런 강의를 내가 옛날에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그럼 우리 아이한테 내가 훨씬 더 나은 의사소통법을 할 수 있었을 텐데. 그러면서 이제 집에 오게 된 거죠. 그래서 내가 3시간 동안 수업 들으면서 너무 이게 강의가 좋았어. 이제부터 우리 아이와 내가 회복을 할 거야. 그리고 문을 딱 열었는데 우리 아이가 뭐 하고 있어요? 핸드폰 게임하고 있어요. 그러면요, 내가 그 비폭력 대화 IP용법 배웠던 거를 전부 다 까먹고요. 바로 뭐가 나와요? 몸이 들끓으면서 언제부터 했어? 언제부터 했어? 30분 전에 30분 전에 했는데 왜 이렇게 뜨거워? 왜 이렇게 뜨거워? 저 사발면 뭐야? 사발면. 저 사발면. 저렇게 놀 거야? 저렇게 소파에서 저 뱀 허물벗듯이 옷 내가 벗은 게 아니라 우리 아빠가 벗은 거야. 네가 좀 걸면 안 돼? 막 아이에게 얘기를 하고 나면요, 이제 아이가 굉장히 혼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? 자기 방에 가가지고 이제 구몬하고 있다는 거죠. 구몬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를 보면 그때서야 그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공부하고 있는 아이를 보는 그때서야 비폭력 대화가 떠오른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고나 행동보다 감정이 빠르고요. 감정보다는 몸이 더 빠른다는 겁니다. 그래서 사실은 사고를 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은 좀 더 가까운 건 몸을 바꿔나가는 그런 감각 경험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. 인간은 0과 1이라고 하는 코딩으로 되어 있지 않죠. 그러나 인간은 자연 친화적인 존재도 아닙니다. 인간은 그 자체로 자연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의외로 정답은 되게 가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중독 상담에서 굉장히 파워풀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태 치료입니다. 그러니까 자연을 많이 경험하게 하는 거죠. 사실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체험의 영역이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촉각 경험 하기 힘들잖아요. 미각 경험 어렵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자연을 우리가 나간다면 이 오감이 다 활성화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즉시 어떤 면에서는 그 환경이 전환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내가 방에서만 계속 있다가 밖으로 내가 나아갔을 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산들바람 속에서 느껴지는 나의 오감이 충족되는 어떤 하나의 촉각 경험은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도 경험할 수 없는 지점이라는 거죠. 또 우리가 시각은 뭘 보나요? 자연광을 보죠. 이 자연광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대표적인 방법으로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제가 우울증 내담자 만날 때도 처음에 세팅을 갖는 게 커튼을 얼마나 여는지를 보고 커튼을 계속 닫고 있는 분들은 커튼부터 치게끔 보통 많이 이제 세팅을 하게 되거든요. 그만큼 자연광이라는 게 중요할 수 있고요. 코로는 뭘 들이시게 되나요? 그렇죠. 피톤치드라고 하는 것을 형성시키고 그것은 고통의 역치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귀로 듣는 그 리듬을 자연에서 주는 리듬을 1/F 리듬이라고 하거든요. 요즘 이제 ASMR이라고 하죠. 그거에 대한 원천이 사실 자연에 있다는 겁니다. 이게 보통 보면 오케스트라가 아니잖아요. 거기는 어떤 지휘자가 있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새가 지저귀고 뭐 바람이 불고 뭐 물소리가 들리고 어떻게 보면 무작이란 말이에요. 근데 우리가 그걸 들으면서 혼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굉장히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의 질서가 있거든요. 이런 어떤 도시민들이 잃어버린 그런 소리가 이런 1/F 리듬이라는데 그 1/F 리듬의 원천이 자연에 있다는 겁니다.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 하나, 내가 좋아하는 유기농 어떤 뭐 티 하나 이런 것들을 내가 먹고 온다는 것은 이 오감 전체를 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겁니다. 이런 것들을 시간의 너비에서 계속적으로 좀 체험해 나가는 것, 그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좋아하는 활동에 몰입해 나가는 것, 이것은 내가 중독이라고 하는 경향성을 조금은 낮추고 다른 활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사고라고 하는 것은요, 감정의 틀입니다. 사실 사고는 그릇이고요, 감정은 물이거든요. 그러니까 사고가 튼튼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물이 막 새어나오겠죠. 그러니까 사고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요. 그 사고를 훈련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독서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따뜻하게 목욕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. 그 목욕을 하면 그 다음 스텝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독서를 25분 정도 합니다. 근데 이 독서가 무슨 막 재밌는 소설을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. 뭐 시집이나 수필이나 아니면 어떤 성찰을 담고 있는 어떤 뭐 산문집이나 그런 거를 좀 본다는 거죠. 그런 책을 보면요,
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나의 내면에 이렇게 질문을 좀 주는 그런 자극물이 많습니다. 그래서 보다 보면 가슴을 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시간은 제가 책을 덮고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아, 이 문장이 나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하지? 이 문장이 나의 어떤 기억을 형성시키지? 이런 것들을 좀 머금고 있다 보면 내 사고를 좀 풍요롭게 보게 만들고 확산되는 데 도움이 크게 됩니다. 더 좋은 건 거기서 내가 뭔가 쓰고 싶다라는 내 마음이 들면 이제 나만의 저널링 노트를 하나 피는 거예요. 그리고요, 한 바닥을 다 쓰지 않으셔도 돼요. 한 문장도 되고요. 아니면 단어 하나만 적으셔도 돼요. 너무 많은 부담감을 받지 마시고 한 문장, 한 단어도 괜찮으시고 그림 그려도 되니까 그 마음에 쳤던 그 마음의 요동치에 있었던 그 문장을 한번 적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. 사실 마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. 근데 이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보게 만드는 가장 직접적 방법이 바로 이 독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써보는 연습입니다. 그것은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. 그것을 반복적으로 적다 보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,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,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뭔지,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, 나는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지,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를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, 나의 의미가 뭐지?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구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 삶에서 너무나 역경이 오면 다 넘어지는 것 같아요. 그런 넘어짐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, 다 똑같이 넘어졌어도요, 그 중에서 더 빨리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다 똑같이 넘어졌는데 나는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. 이거를 레질리언스,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거든요. 내가 굉장히 역경에 지금 처해 있죠. 내가 만약에 중독에 빠져서 어마어마한 내가 실패를 경험한 건 그건 사실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, 내가 다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웠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그런 진흙더미를 어떻게 보면 벗고 조금 더 나은 존재로 우리를 변모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자 토대라고 생각합니다.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. 근데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내가 모델링할 수 있는 롤 모델을 갖는 거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우리 구독자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지, 내가 정말 따르고 싶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, 내가 만약에 중독에 빠져 있다면 그 중독에 빠졌지만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삶을, 내가 정말 원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거인들을 내가 사실은 인식하고 알고 있는지, 굉장히 중요한 롤 모델을 내가 계속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사실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은데도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모습이 마치 사진이 찍힌 것처럼 내 안에 파지가 된다는 겁니다. 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. 그것이 어느 임계점을 넘으면 나도 모르게 그 행동을 따라하게 된다는 겁니다. 대리 경험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링이라는 건데, 내가 조금 닮고 싶고 내가 조금은 어떤 면에서 나아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거인들이 내 삶에 존재하는지를 꼭 여러분에게 좀 찾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. 우리의 삶이 밝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요, 되게 어려운 지경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어둡기 때문에 별이 보이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가 별을 발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별을 필사적으로 보려는 지점이 아주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그 별이 바로 우리 안에 모델링할 수 있는 롤 모델일 수도 있겠죠. 또 하나의 별은요, 우리가 빛에 우리가 다다르면 나도 그 빛을 반영하게 되잖아요.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빛을 또 발견하는 어떤 지점들, 그 사람의 관심과 애정일 수도 있죠. 그 사람이 나의 잠재력을 찾아주는 걸 수도 있어요. 혹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성장해 나가면서 내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나만의 빛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이 두 가지 빛이 공명된다라고 표현하고 싶고요. 이 부분이 우리의 탄력성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삶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삶이 끝난 것이 아니다. 삶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. 저는 두 가지 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, 하나의 축이 애도인 것 같아요.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거, 어떤 면에서는 보존할 수 없는 거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 내가 무엇인가에 빠졌다면 아마 그런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별개로 내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. 나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거. 내 삶은 여전히 앞길이 남아있다는 거. 내 삶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는 것. 그런 긴 안목을 갖고 한 발자국씩 선택과 책임이라고 하는
두 다리로 내 삶을 우뚝 서서 걸어가고 뛰어가고 도약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